2025년 5월 8일 삼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방향을 굉장히 좀 종잡기 어려운 매우 투자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먼저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연준의 5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공개가 됐죠. 만장일치로 예상대로 금리 동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의 왼쪽 이미지는 이 FOMC 때마다 나오는 결정문인데요. 3월 FOMC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빨간 펜으로 첨삭하듯이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정도가 더 커졌다. increased further라는 문구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업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성이 더 커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죠.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실업률이랑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것도 당연히 좋은 얘기가 아닌데, 이런 인식에 비해, 그러니까 이런 미래 전망에 비해 현재 인식은 또 어떠냐면,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여건은 견고하게 유지 중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하드 데이터, 실업률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데 미래에 이것이 늘어날 위험성은 더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뭐랄까 침착한 톤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이 지금 결정문도 그렇지만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 현재가 좋다고 해서 미래를 낙관하지도 않고, 미래가 좀 불안하다고 해서 이 현재에 뭘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지도 않는 그런 톤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왔고,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연준은 지금과 동일한 속도로 국채와 MBS 보유를 계속 줄여갈 것이라는 문구가, 이게 이제 QT를 의미하는 것인데 QT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QT를 하는 한 사실 연준은 매파적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QT 자체가 양적 긴축이기 때문에 긴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QT를 안 할 때는 중립적인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지만 QT를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매파적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MC 결과 발표 후에 항상 연준 의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죠.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쏟아진 질문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상당히 다양했지만 파월 의장의 답변은 요 웨이덴 씨로 좀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앵간한 답변을 다 웨이덴 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야 되고 지켜볼 때라는 것이죠. 연준이 섣불리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답변에서는 연준이 현재 어떤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론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금 GDP 역성장이 나오면서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는 중인데, 파월 의장은 여전히 경제가 강한 상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상승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는 단순히 GDP 역성장 수치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이번 1분기 GDP에는 수입이 급증한 것이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4.8% 정도의 GDP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연준은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급증했었던 이 수입이 감소한다면 GDP는 오히려 좋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연준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GDP 하락은 수입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여전히 경제는 강한 상태고 상승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분간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촉발하는 가능성 하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GDP 데이터도 이렇게 쪼개서 본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고 하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보는 실제 데이터에는 관세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관세 때문에 난리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 손실이 55억 달러, 이거 불과 뭐 한 2, 3주 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애플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9억 달러 정도 손해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에는 관세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연준의 공식 입장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자신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충분히 지켜보고 정책 결정을 하기에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관망하기, 웨이den시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려서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하는 것이 기준의 본래 일에는 좀 잘 맞는 일일 수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질문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고용이 안 좋아지면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얼마가 되면은 금리를 내릴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고용이 어떻게 부서지면 금리를 내릴 거냐 물어보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고용이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고용만 가지고 금리를 내리진 않는다. 전체적인 경제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답에 가까운 얘기죠. 하지만 그 정답을 우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워낙 연준이 결정하는 거에 대한 시장 파급력이 높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연준은 지금 데이터를 보고 당장은 일단 기다릴 거고 그리고 시장을 관망할 것이고 데이터 그중에서도 하드 데이터만을 보고서 다음 통화 정책 방향을 판단할 텐데 어떻게 연준이 금리를 가져갈지는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그런 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 기자회견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히 지켜본다고 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좀 밀릴 수밖에 없겠죠.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 자료도 약간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FOMC 직전 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오른쪽이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인데요. 연내 금리 인하 3번의 횟수는 동일하지만 보시다시피 세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 10월에서 12월로 2달 밀린 것을 볼 수 있죠. 구체적인 확률도 매파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6월 금리 동결 전망은 원래는 이제 68.9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FOMC 직후에는 75.3으로 6% 넘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동결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거예요. 6월에. 그리고 다른 시기의 금리 인하 확률도 지금 가령 7월 같은 경우는 원래 57.1이었는데 54.9로 지금 3% 정도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번 5월 FOMC는 시장에는 확실히 좀 긴축적이고 악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날의 최고 악재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관세가 또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좀 근질근질하는 모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 자리에서 협상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중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지금의 145% 관세를 선제적으로 낮출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게 중국과의 협상이 마련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 5월 10일 11일에 스위스에서 만나서 관세 협상을 하기로 해서 이제 자산시장 가격이 다 같이 이제 좀 상승을 했잖아요. 거기에 긴장감을 확 풀어넣어 준 것이죠.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17,000달러 선이었는데 요 얘기 나오니까 바로 1,000달러가 내려갔어요.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중국은 누가 회담을 요청한 것인지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사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지금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중국은 미국이 하자고 하니까 한다. 그리고 미국은 또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누가 요청한 건지 좀 명확하게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관세 관련해서 거의 이제 유일한 리스크는 이제 트럼프의 입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어제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국은 이번 관세 협상에 상당히 좀 진지하게 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어제 아침에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정을 공개한 후에 바로 오전에 인민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1조 위안 정도를 1조 위안이면 1,300억 달러 정도 되죠. 1조 위안의 유동성 공급책을 지금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50bp 내리고 그리고 또
사실상 기준금리로 이제 작용하는 대출우대금리 LP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10bp 내리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잘하게 많습니다. 영래포 금리도 좀 내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할 때 쓰는 주택 대출 금리도 내리겠다 같이 발표를 했고요. 뭐 이거 왜 하겠어요? 미국과 이제 주말에 얘기해야 되니까 미국과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경기 방어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고, 중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EU도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이 실제로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양국이 여기서 만약에 자존심 싸움을 다시 벌이다가 어렵게 마련된 이 기회가 이제 무산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는 다시 부담감이 증가하겠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들도 다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자산시장 입장에서 5월 FOMC는 뭐 호재가 되기는 좀 어려웠던 이벤트이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긴축적인 어떤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중한 분위기였고 비교적 순탄하게 잘 넘어갔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호재와 악재가 하나씩 남아있는데요. 호재는 미국과 첫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영국입니다. 공식 타결 국가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다른 국가들도 결국 다 미국과 그런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수순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호재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것이고, 반대로 악재는 EU가 8일에 미국의 보복관세를 어떻게 매길지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보복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EU하고 미국은 계속 관세 협상을 하던 중이었고, 하던 중에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의 25% 관세를 매겼죠. 그래서 지금 EU가 그걸 다 일단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내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EU도 이제 보복관세를 매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제 마지막 협상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결국에 이제 8일날 관세 대응책, 보복관세 이제 율과 보복관세의 항목이 정해질 텐데요.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이 일에 좀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EU가 1,00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메인 타겟은 미국의 자동차 수출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로이터 같은 경우는 마로스 셰프코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협상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협상을 하는 게 우리의 방침은 아니다. 얘기를 했고요. 이유는 지난 4월 초에 옥수수, 밀, 오토바이, 의류 등 21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승인을 해놓고, 사실 90일 유예 이제 조건이 그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7월 8일까지 이것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인데, 1,00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한 관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악재죠. 악재지만 유로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게 여러 번 또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만큼 좀 악재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 경제로 전이되는 관세 효과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부담이죠. 어제 나왔었던 뉴스 중에 좀 제가 이제 관심이 갔던 거는 자동차 회사인 이제 포드가 관세 영향으로 차 가격을 조정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5월 2일부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한 가격을 최대 $2,000, 300만 원 정도죠, 인상할 것이다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요 5월 2일부터 생산분이니까 시장에는 6월 말 정도에 이제 풀리게 될 것이고요. 이 $2,000는 통상적인 가격 인상, 매년 이 친구들이 가격 올리는 부분, 그것과 지금 포드가 직면하고 있는 관세를 일부 반영한 것이고, 관세 전체 비용을 고객한테 전가한 게 아니다. 더 높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한 것이죠. 트럼프 정부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는 지금 완화한 상태지만 완성차 관세는 25%로 계속 유지 중이죠. 이 완성차 관세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6월 말부터는 실제로 차 가격이 $2,000 이상 올라갈 것이고, 물론 차 같은 것을 사려고 한 사람들이 미리 땡겨서 샀겠죠. 하지만 한 3개월 이후부터는 또 어쩔 수 없이 시중에서 소비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물가 같은데 상당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요 6월 말부터 이제 3개월, 그래서 한 9월, 10월까지는
어찌됐건 이 관세 국면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일종의 타임라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